(2023년) 개묘년 시작을 더국원 수락원 역사특강으로 전범위 한국사를 통해 내신과 한능검 시험까지 2마리의 토끼를 다 잡으세요. 자, 이제는요, 여러분들 강화도 조약을 계기로 우리가 어떻게 문호를 개방하게 됐고, 그리고 열관과 조약을 맺게 됐는지를 같이 한번 나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흥선대원군이 척화비를 건립했는데요. 무슨 뜻이었죠? 화친을 배척한다라는 뜻이었었죠. 우리가 반드시 병인년을 기억하고 신민년을 기억해야 될 것이다 라고 얘기하는 이 척화비, 한마디로 다른 나라와 수교를 하는 것은 나라를 팔아먹는 일과 다름이 없다라고 얘기하면서 강경하게 이 다른 나라와 수교하는 것을 철저하게 막았었던 흥선대원군. 하지만 흥선대원군은 왕이 아니죠. 바로 고종의 아버지였는데요. 고종께서도 이제 본인이 약 10년이 지나니까 나 이제 충분히 어른인데 나도 이제 정치해보고 싶어 라는 생각이 들 수밖에 없었을 겁니다. 왜냐면 그의 아내가 달달달달 볶기 때문이죠. 아니 당신이 왕이에요? 아니면은 당신 아버지가 왕이에요? 언제까지 당신은 이렇게 앉아만 있고 당신이 어쩌지 이럴 거예요? 뭐 이렇게 얘기하니까 고종 뒤에서 피나. 고종도 심지어 민씨가 나이가 더 많았어. 그래가지고 주르륵 피가 나는 거야. 알겠어. 나도 이 나라의 한 국왕이라고 하면서 정치를 꾸려가고 싶은 생각이 들었을 때쯤 최익현이 이 탄핵 상소를 올립니다. 연암 최익현, 흥선대원군 탄핵 상소로 1863년부터 1873년까지 약 10년에 거쳐가지고 수렴청정을 했었던 흥선대원군의 집권기는 낙을 내리게 되는 것입니다. 자, 탄핵상소 최익현 기억을 해두세요. 아시겠죠? 자, 위정척사운동할 때 이따가 배울 거예요. 자, 최익현의 흥선대원군 탄핵상소가 올라오게 되고요. 흥선대원군은 하야합니다. 흥선대원군은 하야하게 되면서 그래 당신아 진짜 너무 잘했어요. 당신 거 봐. 당신 아버지가 정치를 운영하는 게 아니라 이 나라의 국왕은 역시 당신이라니까요. 알겠어. 천천히 얘기해. 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면서 이 민씨 세력이 집권하게 되는 것이죠. 민씨 세력이 집권하게 된다. 그러면서 문호를 열어서 다른 나라의 선진 문물을 수용해야 된다라고 얘기를 하는 개화 세력이 성장합니다. 개화 세력이 성장하게 된다. 그래서 대표적인 이제 개화를 해야 된다라고 얘기하는 대표적인 통상 개화론자들이 등장해요. 통상 개화론자가 론이 이제 대두된다. 론자가 등장한다기보다는 통상 개화론이 대두된다. 이야기가 입 밖으로 나오게 된다. 대표적인 통상 개화론자는요, 양반 관료였었죠. 평안도 관찰사 출신이었었던 박규수입니다. 박규수. 선생님 박규수. 임술롱 민봉기에서 안핵사로 파견되었으며 평안도 관찰사로 제너럴 셔먼호가 침입했을 때 제너럴 셔먼호를 소각했던 인물이군요. 이렇게 딱 기억이 나셔야죠. 그쵸? 양반 관료였었던 박규수. 박규수는요, 여러분들 박씨잖아요. 누군지 아세요? 박지원 선생님의 손자였습니다. 표정 하나도 안 변하는 거 보니까 박지원 누군지 모르는구나. 그게 더 충격이에요. 자, 박지원, 양반전, 호질, 박지원입니다. 자, 박지원의 손자입니다. 손자. 청나라에 갔다가, 청에 갔다가 무엇을 목격하냐면, 양무운동을 목격해요. 양무운동을 목격한다. 이 양무운동을 목격하게 되면서 문명 개화의 필요성을 느끼게 된단 말이야. 쌤, 양무운동이 뭔데요? 자,
양무운동은 뭐냐면 얘들아, 아편전쟁이 일어나게 되면서 사람들은 무엇을 느꼈을까? 청나라가 세계의 중심이고 청나라가 이 지구상에 가장 강한 나라인 줄 알았는데 그보다도 더 강력한 무기를 쓸 줄 아는 영국이란 나라가 존재하고, 이러면은 서구 열강들은 또 얼마나 강할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겠죠. 그죠? 그러다 보니까 청에서 양무운동이 일어나. 무슨 뜻이냐면 서양의 문물은 수용하고 중국의 사상은 그대로 두자라고 얘기하는 게 양무운동이었어. 이거를 네 글자로, 시험 문제 잘 나와 얘들아, 네 글자로 중체서용이라 그래요. 중체서용이라는 것은 즉슨 중국의 체제는 그대로 두고 서양의 정말 신진 문물들, 이 선진적인 문물들만 수용을 하자라고 이야기했었던 게 양무운동입니다. 아, 이게 조선에도 된다면은, 그래서 조선도 문물 개화가 된다면 참 좋겠다라고 생각을 했었던 인물이었던 거야. 그래서 문호 개방의 필요성을 이때 느끼게 된다. 아, 그래서 박교수 선생님께서 우리가 문호를 열어야 된다는 필요성을 처음 알게 된 사람이구나. 이제 청에 같이 간 사람이 있어요. 청나라에 같이 간 사람이 이제 역관 출신이었었던 오경석이라는 사람입니다. 오경석이라는 인물입니다. 중인이었었고요. 양반은 아니었어요. 역관이었고, 이 오경석이라는 사람은 청에서 자, 해국 도지, 그리고 영환 지략 등을 우리나라로 수입하게 됩니다. 수입하게 되면서 이 해국도지와 영환지략이 우리나라에 들어오게 되면서 우리나라에 이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쳤어요.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개화사상에 영향을 미쳤다. 오경석이다. 또 유홍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대치, 유홍기라는 인물이 있습니다. 유홍기도요, 마찬가지로 이제 중인 출신이었었는데요. 이 유홍기는 대개정승이라는 이 별명이 있었어요. 그러면서 서양 관계 서적들을 보면서 관계 서적을 보면서 개화사상을 품게 됐다. 유대치, 유홍기입니다. 서양에 우리가 문호를 개방해서 서양과 무엇을 해야 된다? 수교를 하면서 조금 더 어떻게든 선진적인 문물이나 아니면 제도 등을 받아들여야 된다라는 생각을 키워갔었던 대표적인 인물들이었고요. 특히나 박교수 선생님께서는 일본이 우리나라에 야 너희 우리랑 통상하자. 그래서 통상조약을 체결하러 온단 말이야. 그것을 그래 이렇게 해가지고 나라의 문호를 개항해야 된다니까 라고 생각을 했다가 막상 이 조일수호 조규가 체결되시고 나서는요 화병으로 돌아가셔요. 내가 생각하던 것은 이게 아닌데 라고 한탄하시면서 돌아가시게 된다. 선생님 그럼 그 조일수호 조규가 대체 뭐예요? 자, 일단은 조일수호 조규의 배경은 바로 1875년에 무슨 사건이 일어나게 됐냐? 운요호 사건이에요. 잠깐만. 운요호 사건이 일어나게 된다. 자, 메이지 유신을 당행했었던 일본이 중국의 조선한테 우리한테 이제 서계를 전달을 하는 과정에서 흥선대원군은 일본의 서계마저도 받질 않았어요. 그러니 정한론이 제기가 되는 거야. 정한론이 무엇일까? 정벌한다 한국을. 정한론을 제기하게 되면서 운요라고 하는 일본의 상선한대가 들어오게 됩니다. 그래서 운요가 강화도에 초지진,
초지진과 덕지진을 공격하게 되는 것이죠. 초지진과 이제 영종도까지를 포격했어요. 초지진과 영종도를 포격하게 되자 우리는 이제 일본의 조약의 강요에 의해 가지고 강압적으로 체결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게 바로 용료 사건을 계기로 조약을 체결하게 되는 게 1876년 조일수호 조교입니다. 자, 근데 이 조일수호 조교는요, 여러분들 아시겠죠? 강화도에서 조약이 체결돼서 다른 이름으로는 뭐라고 불려요?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게 되는 것이죠. 강화도 조약이라고 불리게 됩니다. 조일수호 조교의 내용을 같이 한번 적어 보도록 할게요. 요거 적었지, 얘들아? 여기 초지진과 영종도를 포격했다 적었죠? 아직? 자, 조일수호 조교를 체결하게 되는데 첫 번째는 조선이 청해 종주국이라는 내용이 삭제가 돼요. 한마디로 조선을 독립적인 하나의 나라로 봤어요. 조선을 자주적인 나라로 명시, 즉슨 청해 종주권을 부인하게 됐다라는 내용입니다. 원래 우리가 청나라랑 무슨 관계야? 그렇지, 4대 관계를 맺었었잖아. 왜? 병자호란을 통해 가지고 4대 관계, 군신 관계를 체결했었단 말이야.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청나라의 종주권을 부인하는 이 조선이라는 나라는 자주적인 나라다. 스스로가 결정할 수 있고 청나라의 간섭을 받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내용이 들어가 있었습니다. 자, 이거는 왜 그랬던 거야? 우리나라를 위해서 그랬던 거야? 그렇지. 청해 종주국이 아니니까 자기들이 식민 지배를 하려고 했었던 야욕을 드러낸 거예요. 그래서 조선 침략의 목적을 갖고 있었다. 조선 침략의 목적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이 외에도 두 번째, 부산 외에 2개의 항구를 개항할 것을 요구를 했었고요. 자,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는 부산포를 먼저 열고요. 부산항을 먼저 열어. 부산항구를 먼저 열고, 부산항을 열고, 여기가 이제 경제적인, 상업적인 항구였고, 그 다음에 원산, 그리고 인천까지를 개항하게 됩니다. 이 원산이 조금 군사적인 목적으로 개항했었던 곳이었고요. 인천까지 개항을 하게 된다. 부산, 원산, 인천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부산, 마산, 인천을 개항하고 나서는요, 우리나라 해양을 측량할 수 있는 해양 측량권까지 요구했어요. 해양 측량권을 요구하게 된다. 해양 측량권을 요구하게 되고요. 거기에다가 양국은 15개월, 조약이 체결된 지 15개월 뒤에 서로에게 수시로 사신을 파견할 것을 약속을 해요. 그래서 이 조일수호 조교 이후에 우리나라에서 일본으로 파견하는 사절단을 통신사 아닙니다. 통신사는 임진왜란 이후였죠. 그치? 이제부터는 조일수호 조교 이후에는 수시로 사신을 파견하는 수신사를 파견해요. 수신사를 파견하게 된다. 여기까지 아시겠죠? 자, 수신사를 파견하게 된다. 이러면서 우리가 원치 않았었던 세부적인 조약들까지도 체결하게 됩니다. 자, 그러다가 때는
1882년이 되겠습니다. 1882년. 이때 수신사가 파견됐었다 그랬잖아, 얘들아. 그치? 수신사가 1차로 파견됐었던 수신사는 김기수라는 사람이 다녀왔고, 2차로 파견됐었던 수신사는, 김홍집. 자, 김홍집이 파견이 되었었거든요. 김홍집이 파견이 됐었다. 자, 1차가 80년. 1차가 80년. 아니지, 1차가 76년. 그리고 2차가 80년. 요렇게 파견이 되었었습니다. 자, 그래서 1880년에 파견됐었던 김홍집이 일본에 갔다가 책을 한 권 들고 와요. 그 책 이름이 뭐냐? 조선책략이었어. 이 조선책략은 어떤 내용을 하고 있었냐? 조선아, 너네들이 살아남을 방법을 알려줄게 라고 하는 책이야. 중국인 황준현이라고 하는 황준헌, 다른 이름으로 황준현이라고 하는 이 중국인이 쓴 책이야. 근데 이 책에는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냐면 조선이 살아남는 비법이 들어있다는 거야. 전략이 들어있대. 근데 그 전략이 무엇이고 하니? 자, 조선아, 너가 이제는 막아서야 하는 나라는 다른 나라도 아닌 러시아야. 부동항을 찾아서 남하하는 러시아는 마치 임진왜란 때의 일본처럼 파죽지세로 너네들을 치고 들어올 것이고, 그러면서 결국에는 너네들은 러시아를 가장 견제하지 못한 걸 후회할 거야. 뭐 그런 내용들이에요. 그래서 이 러시아는 강한 나라이기 때문에 혼자 싸울 수 없다는 거지. 러시아를 같이 견제하기 위해서는 청나라랑 같이 힘을 합쳐야 돼. 중국과 함께 친하게 지내야 돼. 친중국. 그리고 우리 조선도 있겠죠. 한국, 조선. 그리고 일본이랑도 같이 있어야 된대. 겸 일본. 일본이랑도 같이 있어야 된대. 거기에다가 하나 더, 일본까지도 우리가 조일소주기 때문에 지금 좀 싫은데 라고 생각할 수도 있겠지만, 여기 하나 더, 미국까지가 이야기가 되는 거야. 미국은 좀 이런 생각이 들죠. 우리 조선의 정서와 미국은 굉장히 좀 잘, 동북아시아들끼리 어떻게 모인다고 해도 미국은 조금 잘 맞지가 않잖아, 얘들아. 그치? 그러니까 미국이랑 어떻게 친하게 지내? 이게 말이 돼! 라고 하면서 반발했었던 사람들이 있어요. 반발했던 사람들, 대표적으로 영남학파의 영남 유생들과 이 영남 유생들을 대표했었던 이만손이라는 사람이 있었어. 그 사람들이 상소를 올려요. 영남 만인소. 근데 이거를 좀 세게 얘기한 사람도 있었거든. 만원척사소라고 하는 상소를 올린 사람은 여러분들 사지가 찢겨가지고 죽는 형벌. 뭐게요? 사지가 찢어져서 죽는 형벌. 이 목, 팔, 다리에다가 다 소 한 마리가 줄을 당겨가지고 사지를 찢어서 죽게 하는 형벌. 조선 안에서 살아있는 사람한테 내릴 수 있는 가장 끔찍한 형벌이었어요. 능지처참이라고 합니다. 만원척사소라는 상소를 올린 사람은요, 고종에 의해서 결국에는 사지가 찢겨서 능지처참을 당해서 죽게 돼요. 무슨 내용이냐면, 고종. 눈이 없어요? 귀가 안 들리세요, 혹시? 그러지 않고서야 어떻게 미국 놈들이랑 수교를 한다는 그런 얘기를 해요, 지금? 나라의 국정이 이렇게 흘러가는데 정녕 눈이 없으신 거냐고요? 했다가 돌아가세요. 남명조식도 살아남았던 판에 그 만원척사소 때문에요? 그런 역사도 있었고요. 영남 만인소라고 하는 상소를 올렸지만 결국 이제 조정에서 이제 잡아줬던 손은 바로 이 조선책략 김홍집의 손을 잡게 되는 것입니다. 이 조정에서는 조선책략을 수용을 해가지고 미국과 통상을 결정하게 돼요.
미국과 통상하겠다라고 이야기를 하게 되는 거지. 그러니까 중국이 우헤헤 우리 덕분에 미국이랑 통상하게 됐구나 하면서 중국이 가운데에서 중재해주겠다. 중재자의 역할을 자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체결됐었던 게 바로 조미수호 통상조약이에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이 된다. 여러분들 잘 알아두셔야 되는 게 앞으로 조일, 조미, 조러, 조청 등의 이야기가 계속 나올 거야. 무슨 뜻이냐면 조선과 일본이란 뜻이야. 조일은 조선과 일본이란 뜻이고 조미는 조선과 미국이란 뜻이야. 자, 미국과 우리 통상교류 하기로 했잖아요. 그치? 그러면서 이제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게 된다라는 내용이야. 자, 이 조미소 통상조약이 체결되기 위해서 그래도 미국이랑 수교를 하는 건데 여러분들 우리나라 태극기가 언제 생겨난 줄 알아? 바로 이때였어요. 이게 이제 중국의 한 퀴즈쇼에서 이렇게 나오더라고. 선생님이 역사 왜곡을 정말 싫어해가지고 그런 것들을 좀 알아봐. 역사 왜곡을 어디서 하나를 좀 알아보는데 최근에 이제 작년도 재작년도에서 뉴스에서도 나왔습니다. 한국의 국기를 만들어준 중국인은 누굴까요? 하는 문제가 있는 거야.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의인스럽죠. 그래서 중국 사람들도 이러다가 딱 누른 다음에 마건충 해가지고 두두두두 하면서 그 사람이 그 퀴즈에서 정답을 맞는 장면이 나와요. 엄연한 역사 왜곡입니다. 실제로 이거 봐봐. 조일수호조규에서는 뭐라고 나와 있었어? 우리가 청나라의 종주국이라는 이 종주권을 부인했었잖아. 그치? 그러니까 청나라 입장에서는 조금 안 그래도 우리 아편전쟁 때문에 힘 쫙 빠졌는데 조선까지 우리 무시하는 거 아니야? 아니 조선은 그래도 남아있어야지. 조선은 우리 거야! 라고 하는 그 분노가 있었어. 내재되어 있었어. 자, 그러다가 드디어 조선이 자기 말을 조금 들어주는 것 같아. 그치? 그러면서 역시 조선한테 우리가 필요해! 라고 얘기하게 되면서 야, 조선아, 그래도 미국 만나러 가는데 너네들 국기 하나 그려야 되지 않겠냐? 라고 얘기하면서 당시에 청나라의 국기가요, 용이 요러고 있는 모양의 청나라 국기가 있었어. 청나라 국기가 요러고 있었단 말이야. 그래서 그 색깔을 바꿔가지고 너네들이 노란 색깔 용기를 만들어 보는 건 어떻겠냐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야. 똑같은 모양의 색깔만 바꾸자고 얘기를 한 거지. 그러면 뭐가 되겠어? 우리가 종주국이라는 게, 청나라의 종주국이라는 거, 라는 것을 좀 여러 나라들, 서양 국가들한테 알려줄 수 있겠지. 이거를 이제 아마 마건충이라고 하는 한 외교관이, 중국의 외교관이 그렇게 건의를 했었어. 근데 조선의 신하들이 뭐라 그랬겠습니까? 싫어요! 라고 이야기를 하게 돼요. 그러면서 이 음양의 조화가 이루어진, 그리고 당시에는 건공감리가 있었던 건 아닌데 태극무늬를 그때 이제 만들어가지고 쓰게 된 게 오늘날의 태극기가 되었습니다. 그래서요, 오늘의 짤막 이제 토막 상식, 조선에 태극기를 만든 사람은 조미수호 통상조약을 체결하기 위해서 모였었던 고종의 신하와 그 사이에는 김옥균이라고 하는 신하도 있었습니다. 김옥균이라고 하는 갑신정변 때 우리가 배울 인물입니다. 자, 조미수호 통상조약으로 넘어갈게요. 조미수호 통상조약에서는요, 어떤 내용이 조금 대표적이냐면요, 최혜국 대우가 대놓고 있었어요. 최혜국 대우. 마치 일본과 불평등 통상조약을 체결했었던 것과 같이. 자, 얘들아, 봐봐. 조일수호 종교는 우리나라한테 합리적이야, 불합리적이야? 불합리적이죠. 이거는 우리가 최초로 맺은 최초의 근대적 조약이기는 하나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불평등 조약이었어요. 아시겠죠? 자, 그러면 조미수호 통상은 최초로 서양과 체결한 조약이자 불평등 조약이 되는 거야. 최혜국 대우는 우리한테 좋아, 안 좋아? 안 좋다고 이야기했잖아. 자, 여기까지. 이게 1882년 4월 달의 일이고요. 이 옆으로는 조금 더 우리나라 한국사랑 연관지어서 설명드리겠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이렇게 미소 통상 조약을 체결하게 된다 하면서 우리도 미국의 선진 문물을 받아오게 된단 말이야. 자, 그러던 1882년에 우리나라에서 무엇이 일어나게 되냐?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뭐가 일어난다고요? 이모년에 군대들이 난을 일으키는 거야. 이모군란이 일어나게 된다. 원래 조선 후기에 중앙군 체제는 뭐라 그랬었어? 오군영 체제라 그랬었지. 훈련도관, 어영청, 총영청, 수어청, 금이영 이렇게 총 5가지의 군대가 있었는데, 자, 조선 후기에 접어들어가지고는요, 그 군대도요, 갑자기 축소가 돼요. 어떻게? 이위라고 하는 체제로 군대가 축소가 되는 거야. 그래서 장어영과 무의영으로 나눠져 있었어요. 장어영과 무의영으로 나눠져 있었다. 군대가 축소된 거죠, 한마디로. 또한 서양 문물들, 신문물들, 선진 문물을 소용하게 되면서 선진 문물 수용으로 인해서 신식 군대가 만들어지기도 했습니다. 신식 군대가 만들어지게 됐다. 그 신식 군대 이름이 뭐예요? 무반 아니다. 별기군이 되겠습니다. 자, 신식군대 별기군이 만들어지게 되는 것이에요. 자, 근데 이 신식군대랑 구식군대랑 차별이 존재했다는데 실제로 어떤 차별이었냐면요. 신식군대가 들고 다니는 총, 입고 다니는 군복 다 물론 신식이에요. 새로운 거야. 새 것이지. 근데 이전부터 있었던 구식군대들에 대해서는 차별을 한 거야. 임금을 주지 않았어요. 돈 안 주고 일 시키는 게 얼마나 나쁜 건 줄 알아? 그치? 노동력을 재결했는데 그 돈이 계속 착착 밀렸어. 언제 받을 줄 알고. 그치? 1년 동안을 밀린 거야. 이 임금을 지불하는 곳이 선해청이라는 곳이었거든? 그래서 이 선해청에서 아유 드디어 알겠어. 우리가 너네 밀린 임금 줄게. 쌀로 줘도 되지? 하면서 그래 쌀이라도 줘 해가지고 쌀로 주기로 했는데 쌀포대를 다들 받아가지고 아유 묵직하고만 해가지고 집으로 돌아갔어요. 그 쌀포를 풀으자마자 다시 모이게 되는 거야. 그 구식 군대들이. 1년 만에 임금을 받았는데 왜 갑자기 쌀포를 풀어보더니 그렇게 화가 났을까? 쌀이 절반이었고 나머지는 겨나 모래 등이 들어가 있었던 거야. 실질적으로 묶여있을 때는 그럼 알 수 없지만 딱 까보니까 밥을 해먹을 수도 없을 정도로 쌀과 겨가 섞여 있었다는 거지. 겨 껍질과 모래가 같이 있었다는 거야. 그러니 무게만 나갔지. 아니 1년 동안 기다린 임금으로 장난을 쳐? 하면서 구식군대들이 모여서 그리고 이제는 더 이상 못 살겠다 했었던 농민들과 함께 손을 잡고 일어났었던 게 무엇이다고? 바로 이모군란이 되겠습니다. 구식군대를 중심으로 구식군대를 중심으로 농민들이 모이게 되고 일방적인 이제 백성들이 모두 모여가지고요. 누구를 찾아갔었냐면요. 일단 첫 번째, 누굴 찾아갔을 것 같아요, 여러분들 생각엔? 누가 제일 미울까? 그렇지, 신식군대가 제일 밉지 않을까? 왜냐면 차별을 했잖아. 선생님이 막 서연이한테 우리 예쁜 서연이 하면서 막 서연이만 예쁘다 그러고 서연이 숙제 안 해와도 돼요. 괜찮아요. 숙제하지 마요. 테스트 틀렸어요. 괜찮아요. 선생님이 한 문제만 틀렸다고 이야기 부모님께 문자 보내드릴게요. 막 이렇게 해요. 그런데 옆에서 유진이한테는 유진이 너 뭔데 나랑 이름도 똑같은데 라고 하면서 유진이한테는 너 이번에 몇 개 봤어? 너 테스트 통과했네? 불합격했다고 선생님 보낼 거야. 너 재시험 보고 가. 하면서 너 숙제 안 했어? 너 남아 해가지고 밤 10시까지 남겨. 그러면 유진이는 누가 더 미울까? 당연히 내가 밉겠지? 나랑 서연이가 자연스럽게 미워지게 될 거야. 내가 차별하는 그 대상이 미워질 수밖에 없다고 얘들아. 그러면 구식군대가 가장 미워하는 건 별기군이 될 수밖에 없는 거예요. 물론 선해청을 먼저 뒤집어 놓긴 했지만 이 별기군을 찾아가가지고 별기군의 교관이 그 일본 사람이었어요. 호리무도 레이조라고 하는 일본 사람이었었단 말이야. 근데 이 일본 사람을 어떻게 해요? 죽여버립니다.